5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1억 모으기 이런 컨텐츠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아서 뭐 할 건데? 1억을 4년 동안 모아서 뭐 할 건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가을 이사철 역대급 전세난이 온다고 합니다. 네.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일단 그렇죠. 뉴스를 두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세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졌죠. 네. 정부에서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에도 좀 개입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해졌습니다. 나온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요. 대출 규제 전세값 껑충, 세입자 주거비 부담 커진다. 월세 전성시대.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전세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전세 물건이 이제 대출 규제 전에도 없었는데 대출 규제까지 하게 되면서 이삿집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매물들이 워낙 귀해지다 보니까 전세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집주인들은 굉장히 높여서 내놔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 세입자분들 입장에서 주거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걸 버티지 못한 세입자분들이 월세, 반전세식으로 계약을 한다던가 월세로 넘어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전세 매물 0건 씨 말랐다. 어디로 가야 하나 서민들 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 물건이 약 23,000건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4만에서 5만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23,000이라고 하면 거의 뭐 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줄은 그 개수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 인천으로 눈 돌려도 전세가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월세로 갈 수밖에 없다. 높아진 전세가를 내가 현금이 있으면 그걸 그냥 주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고 월세로 또 넘어가게 되고 하면서 전세가 점점점 줄어들고 월세로 계약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현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세 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 전혀 없잖아요. 신축 아파트를 분양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실입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세로 내놔야 대량으로 전세 매물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것도 다 멈춰 있고 그리고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2년 뒤에 나왔어야 되는 매물들도 다 재계약이 되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더 거주를 하니까 2년 뒤에 나왔어야 되는 매물들이 또 2년 추가 계약이 돼버리면서 매물들이 정말 귀해지는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매물이 그 단지에서 유일한 전세 매물이야 하면은 부르는 게 값이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가려는 세입자분들이 좀 부담이 크다. 전세는 이제 조금씩 없어질 거니까 없어지는 거를 대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뭐 전세 5억짜리를 월세 보증금 3천에 뭐 몇백 이렇게 두라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보증금이 5억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4억 5천으로 해서 월세 뭐 30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뭐 4억 2천으로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점차 부채 비율을 좀 줄여나가는 느낌으로 해서 위험에도 대비를 하고 이렇게 전세가 품귀 현상이 났을 때 갑자기 높여주는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는 해요. 마지막 기사는 지금 하는 이제 정책 대출이라든지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 원래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에서만 했던 방식이거든요. 기대출과 본인의 소득을 같이 계산을 해서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지 않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DSR이 이제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세 대출도 무리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그게 이제 집값 안정이냐 아니면은 서민 주거 불안정을 만드는 요소냐 라는 거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정위 정책을 준비하는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논의 중에 있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고요.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거래에 대한 제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서 집값 급등이 완화되고 정부에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들이 부동산에 몰린 그 돈들을 계속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래선 국가의 미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 관리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바고요. 거기에 이제 부동산 리서치 랩장도 한마디를 거둔 게 전세대출 DSR을 적용하면 전세값 급등을 억제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에도 순기능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김효선 NHN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DSR 적용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지 전반적으로 시행해서 서민 주거비 상승 그리고 다른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돼요. 정책이라는 거를 만들고 규제를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진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특히나 이 수요를 줄여버리는 수요를 억제하는 거는 당장에는 수요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응축된 수요가 결국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오히려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효과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냥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정부가 정말 이 전세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 방향성이 맞을 것 같은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한다, DSR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그 목적대로 안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거 사다리가 없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부모님의 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맞죠.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비싼 월세를 내면서 어떻게 돈을 모아서 사?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돈이 진짜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갖고 있을 거고 돈을 모아야 또 집을 살 수도 있고 임대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대출도 안 해줘 심지어. 그러니까 내 돈으로 진짜 집이 그쵸. 집 사기 너무 어려워진 거죠. 더 어려워지고 네, 앞으로 이제- 이게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대출 규제 6억을 규제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6억 언저리 있는 애들은 가격에 지장을 받았죠. 가격 올라가는 거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이미 100억, 200억 시장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집값들은 6억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걔는 어차피 뭐 다 현금으로 거래를 하던 애들이라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는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고 서민들이 집 사는 거는 점점점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거를 막는 게 이게 좋은 건가 생각을 해보면 거주의 안정성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벌고 이런 데 있어서 그런 점에서 계속 사람들이 월세로 전전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다달이 버는 월급이라든지 부업을 통해서 버는 것들까지 해서 투자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저는 가장 안정적인 게 경매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매 투자라는 거는 가장 소액으로 가장 빠르게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을 불려 나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이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요즘 정부의 기조가 네. 돈 벌어서 사라는 거야. 돈 있는 놈만 사는 게 돈 벌라는 거죠. 월급을 모아서는 이제 집을 더 못 사요. 경매하는 분들은 뭐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벌거든요. 그냥 부업식으로 하루에 뭐 30분 이내로 하면서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해야지 내가 이 자산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유튜브 보니까 5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1억 모으기 이런 컨텐츠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아서 뭐 할 건데? 1억을 4년 동안 모아서 뭐 할 건데? 그때 되면은 DSR 4단계, 5단계 가면서 또 대출 금액 더 줄어들어 있을 거고. 보통은 돈 모아서 결국 내 집 마련인데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빠르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맞아. 3년 뒤에 4년 뒤에 1억 모은다? 그러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가격이 똑같아도 1억이 아니라 2억 3억을 더 모아야 돼요. 왜냐면 대출 레버리지라는 게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4년 동안 1억 모은 게 아니라 이제는 1년 2년 안에 1억을 모아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 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생애 최초가 아깝다. 생애 최초라는 혜택을 붙여놔서 그렇지 들여다보면 혜택이 별게 없어. 취득세 200만 원 면제 그거 생애 최초 대출 금리 몇 프로 저렴하고 취득세 얼마 깎아주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2년 동안에 우린 경매 투자하면서 1억을 벌어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 기회가 아예 상실이 돼버려요. 왜냐면 주택을 매수하면 안 돼요. 그 대출이 있는 한 내가 추가적인 어떤 투자 목적 또는 주택을 어떤 매수하면 안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른 주택을. 그렇기 때문에 기회 비용을 생각한다면 취득세 얼마 깎아주고 금리 저렴한 게 과연 정말 큰 혜택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경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억을 벌고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내 채 아파트 낙찰받은 거 매도 차익이 뭐 1억 5천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걸 한 달 동안에 한 달이 뭐야 3주 만에 받았거든요. 그런 가능성 있는 경매 시장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 대출을 받는다는 건. 좀 뭔가를 선택할 때 이 선택을 함으로써 놓치는 기회 비용도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저희는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네. 이런 규제들이 빌라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지. 있죠. 임대차 시장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만 빌라를 사서 또 보유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월세 흐름을 만드시는 분도 있고 차익을 누리고자 보유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월세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낙찰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전세 놓지 말라고. 대출 받아서 그냥 월세 두라고. 사실 월세 보증금 받으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묶이거든요. 돈이 뭐 1, 2천만 원 정도 묶이고 월세 흐름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요즘 월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점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규제하는 거는 6억 이상을 안 해준다는 거고 빌라는 6억 이상인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만 문제는 뭐냐? DSR 때문에 627 대책 때문이 아니라 원래 스트레스 DSR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분의 소득이 낮으셔가지고 대출 한도가 좀 줄더라고요. 빌라는 KB세가 없으니까 감정평가를 받는데 이 감평기관에서도 빌라에 대해서 이제 사고도 낮고 하니까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비율이 낮아져서 대출이 좀 덜 나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본금이 없으셔가지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빌라가 거래가 안 되냐?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뭐 현금 다발을 들고 와서 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중국인 분들은 그냥 대출 안 받고 그냥 현금 납부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빌라 경매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혼탁한 분위기에서는 실거주 수요가 있는 동네. 왜냐면 빌라는 실거주 분들만 지금 매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가 아닌 데는 실거주 수요가 있는 동네를 노려라 라는 거는 제가 어디라고 여기서 콕 집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저희 교육생분들이 낙찰받는 지역을 꾸준히 보다 보면 중첩된 데를 많이 받는 걸 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인천 서구랄지 수원이랄지 안양
말 안 한다면서 다 말했네요. 뭐 이런 지역들이 확실히 조사를 해보면 규칙적인 실거래가 있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거래들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가격을 안 내주거든요. 가격을 부동산 사장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건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차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안 몰리는 지역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된 지역이 아닌 지역을 보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그만큼 차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대표적으로 경기도 광주에서도 거래가 되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의정부라든지 일산 이런 데는 사실 아직 매도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조사를 해서 매수세가 있는 동네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본 여유가 된다면 서울 빌라를 사서 월세로 보유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 투자로 2천 3천 남기는 것보다 2년 뒤에 3년 뒤에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땅은 제한돼 있는데 공급도 다 멈춰 있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물건들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방이 소멸되고 뭐 어쩌고 해도 서울로는 사람이 계속 모이거든요. 모든 인프라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단타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사실 좋은 거 하나 들고 있는 게 서울 아파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서울 빌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서울의 화곡동 빌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자체는 허름해지고 있지만 이상하게 가격 자체는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보유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거주 아파트도 경매로 사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쵸. 실거주라는 뜻은 보유를 한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2년 이상 보유를 한다는 거니까 그 강점을 이용해서 보유할 수 있는 사람만 입찰할 수 있는 물건, 매매 사업자, 단타 투자자들이 입찰하기 어려운 것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형 평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형 평수와 아닌 것의 경쟁을 한번 비교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검색을 하시냐. 자, 예를 들면 경기도 용인으로 한번 볼게요. 낙찰된 걸 봐야 되니까 날짜를 7월에서 8월 5일까지 해서 진행 물건이 아니라 매각된 걸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아파트로 체크를 하고요. 감정가 너무 저렴한 거는 또 좀 그러니까 그래도 한 3억에서 뭐 10억 사이로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을 다르게 필터를 할게요. 대형 평수부터 보겠습니다. 86제곱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대형에 속하죠. 대형 평수는 부가세라는 게 부과되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들이 대체로 입찰을 안 합니다. 물론 그 부가세를 계산해서 더 싸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더 싸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니까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개가 나오는데 숫자로 뜨는 거는 4명, 2명 입찰입니다. 그리고 숫자 안 뜨는 것도 제가 하나하나 클릭해서 얘는 13명 좀 많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 거 전 SK자이 아파트 요거 6명, 그리고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대형평수 아파트 요것도 6명, 마지막 버들치 성복 힐스테이트 2차. 성복동은 되게 수지 내에서 인기가 많은 동네거든요. 46평 아파트가 9명 입찰. 보면 평균적으로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평균이. 대형평수는 경매 기본 성격을 알아야 돼요. 입찰자가 적어야 싸게 받을 기회가 훨씬 더 큽니다. 각각의 제가 시세를 보진 않겠지만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시세보다 월등히 한 1억 이상 싸게 받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국민 평수로 이제 필터를 해볼게요. 건물 면적이 86 이상이 아니라 85 이하로 볼게요. 10건이 나오는데 하나 띡 뜨는 게 26명. 마북동에 있는 아파트. 요거는 2명이네요. 요건 좀 특수 물건이 아닌데도 2명 들어왔고, 요거는 신건의 매각입니다. 104%. 유찰이 안 됐는데 7명. 그래서 104%의 낙찰을 받았고 13명. 3명도 있긴 한데 요것도 신건이니까 이거는 뭐 인원수가 적은 건 당연하겠죠. 유찰된 거 12명, 신건 1명, 그리고 유찰된 거 8명. 구민평수 물건들이 입찰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높게 낙찰이 되겠죠. 이 점을 봤을 때 투자금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더 싸게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대형 평수를 받아서 2년 보유를 하시면 2년 뒤에는 사실 더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요. 대형 평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대형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뭔가 프리미엄을 주고 나중에는 구입하게 되는 분위기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일반 매수도 대형 평수 싸게 살 수 있는데 네. 경매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가격을 사는 사람이 정하는 방식이니까 살려는 사람이 적어야 진짜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규 강의를 또 디벨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규제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또 맞아요. 수강생분들이 정보가 늦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거에 항상 예민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규 강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정규 강의는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해서 당연히 다 알려드리고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번에 6주에서 7주로 늘리면서 추가한 부분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싸게 받아야 되는지 아파트 조사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주를 더 연장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경매하는 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15가지 혜택을 준비를 했고요. 절차별로 보면은 물건 검색, 권리 분석, 시세 조사, 대출, 입찰, 명도, 인테리어, 계약, 그리고 세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요 모든 부분에서 저희 멘토님들 그리고 저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다 매칭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맡기고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고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걱정거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생들은 10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막 물어보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대행 서비스부터 임장 피드백, 입찰가 산정의 피드백, 그리고 대출 확인, 명도 대행을 맡길 수도 있고 명도에 대한 피드백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님이나 저한테. 그리고 열쇠공 사장님이 원래 소유권 이전된 다음에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공실인 것만 확인이 되면 낙찰용 수증만 있어도 개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테리어 업체 연결, 그리고 세무사님, 빌라를 전문으로 하는 매매 중개사님들 연결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매도해서 세금 신고하는 것까지 다 물어보면서 맡기면서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추가하다 보니까 네. 많아졌는데 이게 또 새로운 기수분들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1기부터 다 하실 수 있어가지고 1기 분들은 80만 원 내고 지금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330만 원 그리고 앞으로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나중엔 400만 원 나중에 누리는 것보다 지금부터 더 저렴하게 해서 누리는 게 훨씬 더 이게 이득이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시작을 지금 단계에서 못하니까 망설이시는데 미리 배워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리 배워두고 이 혜택들을 이용하면서 나중에 실제 입찰을 본인이 하면 되니까 빨리 듣는 게 이득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